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이자 13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게는 연세가 많으신 시아버지가 계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조금 특별한 분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제게 부모님 같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냥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아버지의 존재에서 오는 도움도 컸었어요. 제가 왜 그토록 시아버지 바라기 며느리가 된 것인지, 남들은 대부분이 다 어려워만 한다는 시아버지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담아 사연을 보냅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병을 앓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당시 워낙 가난했던 부모님께서는 병을 손써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에 질려 도망치듯 눈을 감으셨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세상에 혼자 남은 저는 이 집 저 집 떠돌았습니다. 이모 할머니 댁에, 외삼촌 댁에, 그러다 마지막엔 육아원에 맡겨졌어요. 육아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하나 남겨두지 않고 나란히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며 자랐었습니다. 그런 제게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지금의 저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지금의 제 남편은 제가 자주 가던 도매시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19부터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혼자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도 몇 번 작업을 해봤던 터라 도매시장은 이미 익숙했어요. 남편은 제가 자주 재료를 구매하러 갔던 곳의 재료 상인이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카페트나 작은 식탁보 같은 것들을 손수 만들어 공방을 차렸어요. 아주 작은 규모라 정말 저 하나 앉아서 제가 만든 물품들을 조금만 나열해도 꽉 차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공간 하나가 생긴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도 장사가 되질 않는데도 저는 매일같이 재료를 사러 새벽 일찍 시장에 들렀답니다. 처음에는 취미 삼아 조금씩 구매하던 저를 기억하고 있던 그곳 상인이 점점 덜컥 여러 개를 구매하고 하니 은근슬쩍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어떤 걸 만드시기에 이렇게 자주 오세요? 구매하시는 양도 부쩍 늘었고. 처음에는 그 말이 괜한 딴지를 거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했었어요. 늘 혼자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커왔던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낯선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오는 말들이 불편했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꼭 참고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늘 힘들었었고요. 그러다 제게 맞는 일을 찾은 게 공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방에 들어앉아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가는 줄 알았던 멍청한 시절이었음을 아주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 탓에 그 상인이 걸어오는 말이 괜히 불편했었어요. 소심하고 경계심 많던 제 성격은 곧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건가? 하는 반발심을 만들어냈었죠. 뚱하니 서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결제한 영수증을 기다리고 서 있는 제게 그 남자는 성격 좋은 웃음을 지으며 비닐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잔뜩 경계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제 표정을 보고도 남자는 눈 한 번을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서비스라고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 모습이 정말 불편하고 싫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갔습니다. 마음이 갔다고 하기보다 신경이 쓰였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 생각과 더 가까울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틀림없이 그 순간부터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갔던 것이지만 말이에요.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 후로 저는 그 남자가 있는 도매상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제게 아무렇지 않게 불쑥 아는 체를 해오던 그 남자가 불편해서였습니다. 서비스라고 비닐봉투에 넣어줬던 것은 심지어 바카스였어요. 사실 그때 그 바카스에 대해 멋대로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후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무 의미 없었다는 말에 정말 부끄러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처음 며칠은 그게 신경 쓰여서 매장에 가지 못했고, 다음 며칠은 더 재료를 살 필요가 없어져서 매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페트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으니 손님이 찾아와 줄 리 만무했거든요. 쌓여가는 카페트를 보며 좌절해야 했어요. 내 성격에 안 맞는 일이었구나. 포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포기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정류장에 서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누가 대뜸 귀 옆에다 대고 "어, 맞죠?" 하고 소리치기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당황하며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남자는 물었어요. 요즘 왜 매장에 오지 않는 것이냐고요. 사실 가장 가까운 대답은 당신이 불편해서요가 맞겠지만 그 말을 직접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가 안 되어서요 하고 진실뿐인 거짓말을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손뼉을 한번 짝 부딪히고는 장사하시는 줄 몰랐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그 말을 끝으로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타는 버스를 따라 타면서 자기가 공방에 가보아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거절할 틈도 없었어요. 얼른 버스에 올라야 했으니까요. 얼떨결에 남자와 함께 버스에 올라타서 내가 공방하러 가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물으니 남자는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손에는 온통 공방 가서 작업할 미완성 제품들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당황하자 남자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 눈썰미 좋죠? 그때 그 사람의 한쪽 뺨에 작은 보조개 하나가 쏙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대화 한마디 섞을 일 없던 재료 상인의 얼굴을 그리 길게 쳐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얼굴에 뭐 묻었냐며 능청을 떨던 남자가 얼마나 얄밉던지요. 결국 못 이기는 척 공방에 그 남자를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상가 가장 구석진 자리. 오가는 사람의 발길도 드문 조용한 공방. 저도 문제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려니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자기가 한번 봐주겠다는 남자는 한눈에 보이는 단점을 말하지는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직접 만든 거예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런 인테리어가 되다니 대단해요. 싱거운 소리였지만 그 말이 어쩐지 힘이 되더군요. 훗날 저는 남편이 나쁜 소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단점보다 장점만 늘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돌려 말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사치레 같은 말이 제게는 결론적으로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희가 가까워지게 된 것은 공방을 다 둘러보고 돌아서던 그 사람의 한마디 덕분이었어요. 장사 될 때까지 우리 집 재료는 무상으로 드릴게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뻔뻔하게 그걸 진짜로 받아낼 인간도 못 되었고요. 왜 저한테 그러시냐는 말에 그 사람은 말했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다. 라고요. 그 말이 사람을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 말인지 몰랐었습니다. 그 후 다시 찾은 도매시장에서 남자는 자기가 고민을 더 해봤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자는 제게 이 자리는 별로예요. 라는 말 대신 저 자리는 어떨까요? 라고 말했고 이렇게 두니 산만하고 정신없어요. 라는 말 대신 이건 이래서 예쁘고 저건 저래서 예쁘니 이렇게 정리해서 두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섬세한 모습에 마음이 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고 1년 동안 그런 묘한 짝사랑 같은 지인관계로 지내다 5년의 연애를 하고 30을 앞두고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첫 만남은 결혼을 하기 훨씬 전이었어요. 공방도 장사가 조금 됐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매장에 발걸음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남자친구 대신 웬 낯선 아저씨가 저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장님은요? 하고 묻는 저를 그 아저씨는 참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죠. 그때 어쩐지 대답을 하지 않는 아저씨의 뒤로 어딘가 다녀온 듯한 남자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왔어? 우리 아버지이셔. 그 말에 저는 돌덩이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었습니다. 얼른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수 여자친구 박민지입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바보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저 아가는 누구냐? 시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단어가 다정하고 좋더라고요. 훗날 왜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던 것이냐 여쭈니 그냥 제가 너무 작고 말라서였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는 못 먹고 자란 걸 알게 되시고 그게 안쓰러워 아가라고 부르게 되셨다고요. 어찌되었든 제게 아가라고 불리는 일은 그 말에 담긴 따뜻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6남매 중 막내였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저를 더 귀여워해 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소한 관심과 애정들을 그때 당시 시아버지께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과분한 일이었고 정말 감사했지만 처음부터 마냥 좋지만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고 시아버지께서 친해지려 장난을 거시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으로 점점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 대해주시는 시아버지께 저 또한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딸처럼 구는 법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처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손님 대하는 법도 배우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작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많이 늘었지만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런 저를 나무라시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려주셨어요. 남편이 아버님을 닮아 사람이 착하고 순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부터 시아버지가 더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비싼 밥을 사드리지도 특별히 좋은 옷을 해드리지도 못하는 막내 며느리를 아버님께서는 참 살뜰히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남편과 제가 더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그런 행복 속에서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이름은 이유진. 서글서글한 눈매가 딱 제 아빠를 빼닮은 딸이었죠. 남편이 말하길 코와 입은 저를 닮았다 하더군요. 둘이 골고루 닮은 것 같아서 제 눈엔 더 예뻤습니다. 저희 부부만큼이나 아버님께서도 유진이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공방도 어느 정도 평수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아이를 낳고 조금 더 사람들을 잘 대하게 된 저는 작은 수업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감사하게도 처음 수업은 주로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들의 차지였어요. 늘 보던 사람들을 통해 수업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수강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천천히 조금씩 공방을 키워나갔어요. 제 품에 안긴 예쁜 딸아이 유진이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났고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현실감이 없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다가도 몇 번이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었어요. 저 이제 정말 동수 씨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불쌍한 건 저 혼자만 알았습니다. 아니, 급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저의 부모님만 알고 계셨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저를 떠나는 것인지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막막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꿈이라고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날들이었습니다. 사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슬픈 단어인지 몰랐었어요. 유진이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조차 모른 채 저를 따라 엉엉 울었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매일매일 울기만 하는 저를 찾아온 사람은 시아버지이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아들을 잃고 누구보다 힘드실 아버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고작 그 말이었어요. 제가 이기적이어도 한참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냥 함께 슬퍼하고 울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라도 괜찮은 표정으로 아버님을 달래어 드렸어야 했는데 두 눈 가득 슬픔을 머금고 며느리를 찾아온 시아버지를 저는 그저 회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자기밖에 모르는 멍청한 며느리였죠. 그럼에도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날의 기억은 몽땅 잊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의 없던 그날의 저를 용서하시기로 했던 건지. 다시 찾아오신 아버님의 손에는 죽 한 그릇과 포장한 닭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삼계탕을 푹 고아 만든 삼계죽과 남편과 자주 가던 시장에 매콤한 닭발이었어요. 아가, 너 이거 잘 먹잖아. 예전에 네 시어머니 기일 지나고 나 슬퍼할 때 너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좀 괜찮아지더라며 이걸 사왔었잖아. 기억나느냐? 그래서 사오긴 했는데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속이 안 좋을 걸 생각하니 부드러운 죽도 필요할 것 같아서. 죽은 내가 직접 한 건데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어. 닭발 한 입, 죽 한 입. 꼭 번갈아 가면서 먹으렴. 속 버릴까 걱정돼. 시아버지 말씀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자주 가던 시장 닭발집. 아버님께서 힘들어하신다는 남편의 말에 머리를 굴린다고 생각해낸 것이 겨우 제가 좋아하는 닭발 사가는 것이었던 그때의 기억들. 그냥 갈 테니 유진이랑 함께 먹으라고 댁으로 돌아가시려던 시아버지를 붙들어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닭발을 손에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제 생각만 했어요. 아버님 마음도 찢어지고 아프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버님. 그리고 그런 못난 며느리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버님께서는 그런 저를 따라 눈물을 흘리시는 와중에도 제가 닭발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죽그릇을 내미셨습니다. 그럼 그게 또 죄송하고 고마워서 저는 또 엉엉 울었고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본다면 저를 놀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순간은 정말 슬픔과 좌절, 죄송함과 감사함이 모두 겹쳐져서 그렇게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아버님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맛보면서도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아버지와 저는 남편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애정이 담긴 삼계죽은 유진이와 함께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었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불쑥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그럴 때마다 유진이와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어주신 만큼 저 역시 남은 생에 아버님께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돌보아 주시느라 정작 당신 몸 하나, 마음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뒤늦은 걱정도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시아버지를 걱정하고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고마웠던 그때가 계속 생각나서 말이에요. 아버님과 저, 유진이는 그렇게 남편의 빈자리를 서로 간의 애정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며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이제는 떠난 날을 기리며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그해 초부터 유진이 장난감이라도 책가방이라도 하나 더 직접 사주고 싶다시며 꽤 오래전부터 고민하시던 경비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그런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손녀였고 아버님 역시 여전히 저희 딸을 사랑하셨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남편의 목까지 웃어보려 늘 애를 썼습니다. 애쓴 만큼 유진이는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딸 유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마침 유진이네 학교가 임시 휴일이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하는 말에 이끌려 아침부터 도시락을 쌌었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딸 유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한가득 도시락에 만들어 챙기고 딸과 함께 도시락을 전해주러 가게 되었죠. 아버님께서 일하시는 아파트 경비실에 몰래 찾아가 소소한 깜짝 이벤트를 해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할아버지랑 함께 유부초밥을 먹는 게 너무 좋다며 신이 났었어요. 저도 그런 유진이의 손을 잡고 시아버지의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늘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한 번도 근무하시는 아파트로 직접 찾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근무하신다던 경비 초소가 저 멀리 시야에 들어올 무렵 근처에 서 계시는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얼른 다가가
저희 왔어요. 하고 놀라게 해드리려다가 아파트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기에 행여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딸 손을 붙들고 잠깐 멀리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의 높은 언성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아파트 주민에게 따귀를 맞고 있는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힘껏 올라간 손에 철썩하고 따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고 화가 나서 유진이의 손을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려오는데 아이가 먼저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아이를 따라 달려갔어요. 감히 누구에게 손찌검을 한단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머리 끄덩이를 붙들고 혼쭐을 내주리라 그 짧은 순간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의 따귀를 때렸던 그 몰상시간 아파트 주민이 제 딸아이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벌벌 떠는 것도 모자라 제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기까지 하는 그 아파트 주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묻기도 전에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봤지? 묘한 기분이 들려던 찰나 유진이의 말에 기가 막혀서 넋을 놓고 말았어요. 선생님, 왜 우리 할아버지 때려요? 시아버지께 손찌검을 한 여자는 바로 유진이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입학식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낯이 있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그 여자가 벌벌 떨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직책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손을 올려 따귀를 때린 것도 모자라 하필 그것을 같은 반 학부형에게 들키고 말았으니 심지어 자신이 때린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가족이었다니 두려웠겠죠. 그 일이 학교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입장이 곤란해질 테니 말입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를 때리느냐는 유진이의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처럼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짜증이 났던지 유진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곧 울음 터뜨릴 기세로 선생님, 왜 때렸냐고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 시아버지께서 그런 딸아이의 손을 잡아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누군가로부터 하대받거나 손찌검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더욱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기보다 훨씬 연세 높은 어르신에게 손찌검을 한단 말입니까? 유진이가 묻는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저를 향해 죄송하다고만 하는 그 모습이 그저 가식적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의 말에 들은 척도 해주지 않고 시아버지의 얼굴을 살피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매웠는지 아버님 얼굴이 붉게 부풀어 오르고 손톱에 긁혀 상처까지 나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일단 저쪽으로 저랑 같이 가세요.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연고가 있으니 그거라도 우선 발라드릴게요. 유진이가 늘 어디 가서 다치기 일수라 핸드백 속에 늘 연고를 가지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유진이 용돈 주시겠다는 핑계로 경비를 하시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만류에도 고집에 하시겠다고 하시니 며느리 된 도리로 속이 상했었는데 그 일을 하시다 이런 일까지 당하시니 머리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었죠. 누구든 제 마음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 뉴스에 나와도 화가 나는데 제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을 세상 그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경비실 쪽으로 향하려 하자 여자가 제 팔목을 붙들어 왔습니다. 저기 유진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과를 할 때 이런 말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은가요? 사과하는 이유가 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얼굴을 쌩하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때리고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당신 학교 선생 아닌가요? 손찌검했어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들어는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 밝은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로 일하시는 저희 아버님께 손을 들었는지. 너무 화가 나서 되도록이면 대화를 섞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니 터져 나오는 말이 참아지지도 않더군요.
목구멍까지 심장이 튀어올라와 큰 소리를 내며 펄떡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화가 나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중얼 들리지 않는 소리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작은 목소리라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서 있는 1분 1초가 아까웠지만 그래도 유진이 담임이니 한 번은 이유라도 들어보자고 애써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던가요? 몰상식한 행동 뒤에 여자가 변명이라고 꺼내놓은 말들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아파트는 원래부터 경비원들이 집에 쓰레기도 버려주고 하거든요. 몇 달 전에 일하던 경비원은 그런 걸 잘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분명히 미리 집 앞에 내놓을 테니 버려달라. 손님 오니까 치워달라 말해뒀었는데 안 버린 거예요. 분명 제가 미리 말했었는데. 저도 답답한 마음에 그만. 때린 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아파트에 정해진 서비스 같은 것이기도 했고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신 건 그분이에요. 그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때린 건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죠? 여자가 처음 꺼내놓은 첫 마디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원래부터 경비원에게 쓰레기를 버려주게 요청하다니요. 그래도 같은 인간으로서 어디까지는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건 너무 상식밖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 상황에서조차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아버님께서 일을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에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더 참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경비원이 당신들 심부름하려고 출근하는 줄 알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이야기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정말 뭐가 먼저인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시네요. 화가 나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어 당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똑바로 사과만 한다면, 진심으로 아버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아버님 의사를 여쭈어 마무리하려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상처를 치료해드리고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를 여쭙기도 전에 여자가 제 성격을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경찰을 부르면 당연히 학교에서 이 일을 모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여자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경찰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모르는 사람에게 따귀를 맞으셨다고 신고를 하고 유진이가 울먹이며 아버님의 얼굴에 삐뚤빼뚤 연고를 발라드리는 동안 여자는 한쪽에 서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 슬금슬금 도주까지 시도했었습니다. 도망을 간다고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머리로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지 자격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망이라도 가시게요? 여기 아파트 CCTV며 주차된 차량들 블랙박스에 얼마든지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께 손찌검한 증거는 남아있어요. 심지어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도망간다고 이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더 취해지기 전에 그냥 처벌 받으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런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선생이라는 그 여자는 자신이 손찌검을 한 당사자인 시아버지께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께 사과 안 하세요? 하고 묻고 싶은 걸 굳이 더 말을 섞어야 하나 싶은 마음에 묻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 아프게 한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왜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안 해요? 학교에서 우리한테는 선생님 입으로 친구 때리면 사과해야 한다고,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할아버지를 자기 등 뒤에 가린 채 따져 묻는 유진이의 얼굴엔 저만큼이나 분노와 속상함이 가득했어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유진이에게 여러모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여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덩치로 당신 앞을 가로막고 서서 선생님을 향해 따박따박 따지고 드는 유진이를 아버님께서는 꼭 끌어안고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붉게 불어오른 아버님의 연약한 뺨이 가슴 아팠어요. 연세가 있어 이제 상처는 잘 아물지도 않고 당신이 좋으셔서 한여름이며 한겨울에도 굳이 경비일을 하시겠다 하더라도 늘 고우셨던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을 감히 다치게 하다니 남편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다면
멀리서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졌을까요? 속상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닿지 않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를 제대로 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유진이의 악에 바친 항의에 그 여자는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맞는 말만 하는 유진이에게 할 말이 있겠냐 싶냐마는 왠지 그 표정을 보아하니 지금 상황보다 그 다음 상황을 더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학교에 알려지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 제법 많이 괘씸하더군요. 그래서 유진이를 토닥이는 아버님께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땀이 많이 부어서 어떡해요. 저 정말 속상하고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진 않으셨어요? 무조건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자가 했던 말처럼 아파트 자체가 경비원을 심부름꾼 부려먹듯 하는 곳이라면 그것까지 바로잡아야 속이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혹여 저 여자의 손찌검이 처음인지 처음이 아닌지도 중요한 문제였고요. 아버님께서는 애써 미소 지으시며 화나고 속상한 마음에 소매 아래로 덜덜 떨리는 제 손을 어떻게 알아채시고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너하고 유진이한테 괜한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나 하게 만들고. 그런데 아가, 오늘은 나도 처음 있는 일이라 좀 멍청하게 맞고 서 있었어도 너희 시아버지가 그리 만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니 걱정 덜어도 된단다. 유진이 선생이라는 저 사람은 그리 말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잘해주고 계셔. 걱정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께서도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 맞은 부위가 쓰라리고 속상하실 텐데, 며느리 앞이고 손녀 앞이라고 애써 괜찮다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마음 아프더군요. 저는 아버님께 그래도 도저히 아버님 얼굴에 손을 댄 저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 경찰을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거들랑 저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 혼자 판단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학교의 도움을 받아 잘못을 따져 묻고 그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학교였으니 그 상황에서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했던 것이겠죠. 그걸 알고 나니 가장 적절한 처벌은 더 이상 학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여자를 한번 쳐다보셨다가 여전히 품에 안긴 채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유진이를 한번 보셨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관심 없던 사람들이 경찰차가 들어서자 335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에도 여자는 끝까지 황당한 헛소리를 하더군요. 유진이 어머니, 유진이도 있는데 경찰서까지 가는 건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여자고 연약한데 솔직히 이 손으로 때려봤자 아프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학교에 알려지기까지 할 일인지. 물론 죄송하긴 하지만 어머님께서 예민하신 것 같아요. 유진이 생각도 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이 여자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그 여자가 경우 없이 휘두른 손바닥에 얼굴에 상처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하게 때리지 않았다는 둥, 제가 예민하다는 둥, 심하게 때렸건 그러지 않았던 건 간에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하면 경찰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나쁜 짓 하면 경찰서 가서 벌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선생님, 저희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저희 할아버지 아프게 하고 잘못했으니까 경찰서 가서 벌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 아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유진이에게 경찰서를 가게 하는 것이 교육상 좋지 못하다는 말이나 하는 사람을 더 선생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유진이는 그런 상황 자체를 충격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때리는 건 나쁜 것, 나쁜 짓을 했으니 경찰서에서 벌 받는 것 이라며 배운 것들을 되짚어갔어요. 그런 유진이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니 더 저런 여자에게서 뭔가를 배우게 둘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도 조사를 받는 동안에 여자는 내내 불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행동 아닌가? 그걸 몰라서 계속 삐딱하게 나오는 건가? 아무렴 더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요. 이야기를 쭉 듣던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분께 제대로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여자가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아버님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의 따귀를 때린 여자로부터 그렇게 뒤늦게 사과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별 내용 없는 사과를 가만히 듣던 아버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나 같은 사람 또 만나거든. 그땐 절대 그러지 마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어요. 원체 나쁜 말을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한참 조사 아닌 조사를 받는 동안 유진이는 어느 경찰관분의 친절로 한쪽 테이블에서 퍼즐놀이를 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경찰관분들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들 덕분에 잘못을 하지 않은 착한 사람은 경찰서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유진이는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경찰서에서 학교로 연락을 했었지만 그 교사에게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학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여자는 교직을 파면당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고 아주 조금은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알맞은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직이 파면되었다니. 솔직한 마음을 학교에 전했더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때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이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번 파면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유진이 할아버님께서는 조금 괜찮으신가요? 그 일로 심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진 않을지, 저희 학교 교사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 사과 말씀드립니다. 유진이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매일같이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 없으셨는지, 선생님이 괴롭히진 않았는지 직접 여쭈어야겠다는 것이 유진이의 의견이었어요. 그 귀여운 고집에 시아버지께서도 그날의 나쁜 기억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교직에서 파면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날, 유진이는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왔다며 제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파트에서 일 안 한대. 그 말에 깜짝 놀라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와 유진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더는 경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셨다며 당분간 백수로 지내다 또 궁금한 일이 생기면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유진이가 자기 용돈 필요 없으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라는 말 하더라며 혹시 제가 아이한테 시킨 거냐고 물어오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긴 해도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할아버지께서 자기 용돈 주시려 경비를 하시는 건 또 어떻게 깨달았는지 신기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났어요. 그 말씀을 하시던 아버님의 목소리에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아니었으면 아들놈 그리 먼저 보내고 내가 이리 웃을 일이 있었겠느냐. 고맙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싶어. 그 말씀에 또 남편 생각에 눈물이 금세 차올랐어요. 꼭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내서 우리 시아버지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날 저는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저는 그때 그 다짐처럼 운영하던 공방의 1대1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도해보면서 예전보다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처에 살아야만 제가 하는 수업을 들으러 올 수 있고 만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지역적인 단점을 보완한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보내고 단골 손님들의 온정으로 유지해 나가던 공방이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시아버지 용돈 팍팍 드리는 며느리로 행복하고 또 뿌듯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하나의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해요.
시아버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건강하심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늘 건강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님, 매일매일을 내일이 더 건강한 할아버지로 그렇게 저와 유진이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아버님께도 유진이에게도 잘하는 며느리, 엄마가 될게요.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많은 돈을 벌어 아버님께 효도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며느리에게 늘 따스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남편을 떠나보내고 괴로이 세상에 남았을 때까지 언제나 제 곁에 아버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모든 아픈 기억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